오진승 선생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네. 여러분. 와이프들이요? 아니요. 그 타인을 잘 못 믿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을 제일 잘 믿으시는.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예, 닥터 프렌즈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새로운 코너를 좀 만들었습니다. 아, 새로운 코너인가요? 네. 새로운 코너의 첫 번째 게스트시고요. 네. 아직 코너 이름은 정하지 아, 않았어요. 그거 뭐야? 네, 이낙준 네. 선생님이 네. 의학의 역사라는 코너로 네. 지금 막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아. 저도 좀 위기감을 느끼고 아, 그 대학마로? 그래서 1대1 약간 인터뷰 콘텐츠를 아. 제가 이제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제목 후보가 많거든요. 네네네. 뭐 오진승이 만난 사람들, 어, 너무 좀 올드하지만 90년대 감성인데요? 예. 네네. 뭐 유퀴즈 대신 오퀴즈, 오키즈 괜찮다. 예. 오키즈. 닥터가 인터뷰를 한다 닥터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1대1로 네. 제가 모시고 네. 어쨌든 제가 또 정신과 의사니까 음. 관련된 컨텐츠들을 좀 전문가님을 모시고 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좀 간단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10만. 최근에 10만이 되어가지고 축하드립니다. 네. 육아 정보 넘버원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소아정신과 전문의 박소영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제 좀 동기였죠? 네네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저희가 어떤 인연인지. 2011년에 인턴을 같이 했나요? 10년에 인턴을 하고 2010년에 그래서 인턴을 같이 하고 음. 이제 그 해에 피 튀기는 경쟁 끝에 음. 같은 병원에 정신과 동기로 이렇게 그쵸. 들어가서 4년을 함께 있었죠. 2011년부터 11, 12, 13, 14. 네, 그쵸? 네, 예, 예. 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렇게 하다가 네네. 뭘 이렇게 했어. 이제 정신과 동기 되게 특별하잖아요. 군대는 안 가봤지만 군대 동기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으로 굉장히 힘들고 바닥을 보는 그 시기에 맞아. 핍박받고 막, 막 울기도 울고 막. 민년찬 혼나고. 네, 뭐 예. 되게 서로의 안 좋은 꼴 좋은 꼴 다 보고 지금 굉장히 이제 사람이 된 모습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과 전문의를 따고 뭐 군대를 갔다면 네. 박소영 선생님은 네네. 소아정신과 전문의라고 하셨는데 이게 또 어떤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네, 많으실 거예요. 네. 예, 예. 그래서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일단 따고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에 조금 더 관심이 이제 가서 2년을 더 수련을 한 이후에 지금은 우리 아이들을 많이 만나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부모님, 가족을 많이 만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동기끼리 약간 관종 동기라 둘 다 유튜브를 또 하고 그러니까요. 네, 네. 어쨌든 컨텐츠로 또 소아, 육아 상식을 유튜브로 좀 풀고 계시고 최근에 또 정말 장안의 화제가 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시즌2에 네네네. 또 아주 맹활약하고 계시죠. 부모님의 반응을 끌어내거나 부모님의 행동을 조절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죠, 유빈이한테는. 예. 맹활약 중입니다. 예, 네. 정말 뭐 오늘 해주실 네. 얘기가? 네, 오늘 제가 할 얘기는요, 바로 성인 애착 유형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애착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기하고 엄마를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그쵸, 예. 아이가 태어났을 때 주 양육자하고 그게 엄마든 아빠든 맺는 관계를 애착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소아정신과를 하게 된 계기도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결국 우리가 성인기에 가지는 많은 어려움들이 소아청소년 시기부터 시작된 것들이 많잖아요. 그쵸. 우리가 거슬러 들어가다 보면 이 헬프님들도 예, 그렇고 예. 많은 청년들, 성인들, 뭐 이제 부모도 마찬가지고 힘들어하는 게 사실 관계적인 문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거슬러 올라가면은 결국 나와의 첫 관계 부모하고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어린 시절의 애착 경험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한 대인관계 경험들 있잖아요. 뭐 친구 관계든 이렇게 경험해 오면서 나중에 좀 커서는 우리가 연인 관계를 갖게 되죠. 예. 근데 연인 관계를 이제 경험을 하다 보면은 또 이 어렸을 때 그 애착 경험이 다시금 올라와요. 나도 모르게 이 무의식 중에 있던 약간 재현이 되죠. 그렇죠. 현재로. 네,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런 연인 관계에서 오는 애착의 유형, 나는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사실 이게 나아가서는 내가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와 나한테서도 또다시 그 재현이 된다. 네, 되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애착에 문제가 있었고 음. 그게 현재까지 또 이어진다면 음. 그게 앞으로에도 계속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음. 현재 나의 대인관계의 음. 패턴을 좀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정신과에서 인사이트, 선생님도 많이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병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현재 내 상황을 인지하는 것. 인지하래.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너무 좋은 주제인데 이런 검사를 해본 적이 없는 네, 거예요. 애착을 성인을 보는 정신과 의사들도 다루지만 네네. 소아 정신과 선생님들처럼 뭐 또 전문적으로 다루진 않아서 박소영 선생님이 이제 미리 네. 본인의 애착 유형을 테스트 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보내주셔서 이 닥터 프렌즈, 네네. 이낙준, 오진승 저까지 다 해보고 각자의 와이프, 네네네. 뭐 김도연 아나운서, 네. 우리 우창현 와이프인 심혜리 디렉터님, 네. 이낙준 와이프인 네. 김진실 네. 교수님까지 다 해봤거든요. 아니, 일단 다들 결혼을 잘 하셨어요. 아 그래요? 와이프들이요? 아니요. 네. 우리 닥터 프렌즈 선생님들도 좋으신 분들이지만 예. 참 결혼을 잘 하셨다. 그래서 헬프님들은 여기서 일단 영상을 멈추시고 네. 고정 댓글에 애착을 테스트할 수 있는 사이트를 보내드릴 테니까 금방 하거든요. 네네. 36개 문항입니다. 그래서 하시고 오셔서 이제 이어서 보시면 네.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예. 성인 애착 유형 테스트는 자가보고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체크를 하는 건데 이것만으로 모든 걸 다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예.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 연인과 헤어진 상태다. 너무 안 좋게 헤어졌고 뭐 그렇다고 하면 현재 상태에서 하면은 또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라면은 우리가 성인 애착 면접이라고 해서 우리 정신과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좀 더 깊은 면담을 통해서 이 사람의 애착 유형과 또 이제 경험들을 알아나가는 건데 이 검사는 그래도 간이용으로 그렇죠. 좀 해보고 혹시나 좀 반복되는 게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인사이트를 조금은 얻어갈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진승 선생님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네. 여러분. 그걸 먼저 할까요? 충격적인 네. 거? 충격적인데 나중에 그러면 네. 마지막에 예. 제가 이렇게 오진승 선생님과 나이 차이가 안 나 보이지만 제가 누나잖아요. 누나죠. 예. 누나인데 나이 차이가 안 나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누나지만 뭐 굉장히 아날로그식이어가지고 오늘 이걸 판넬을 만들어 왔어요. 건강 프로그램 같은 느낌. 아침마당인가요? 잘 안 보인다. 예. 네네. 여기에. 네네. 이제 검사를 하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검사를 하면은 4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우리가 애착이라는 거는 결국 대인관계 속에서 나와 너의 관계잖아요.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감,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신뢰감, 이거 2개가 섞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가까워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의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반대로 얼마나 내가 독립적인지, 이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쵸. 흔히 좀 오해를 하시는 게 성인은 의존을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혼자 잘 지내는 것이 굉장히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아니죠. 애착은 굉장히 본능적인 행동이거든요. 너무 독립적으로만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그렇죠. 나의 본능을 거스르는 거죠. 어느 정도 우리는 건강한 의존을 해야 합니다. 애착이라는 거는 포유동물에서는 모두가 나타나는 본능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애착 실험인데 네. 원숭이가 한쪽에는 헝겊으로 만든 원숭이 따뜻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먹이는 없고 네. 우유는 없고. 근데 새끼 원숭이들이 잠깐 우유 먹을 때 말고는 항상 이 따뜻한 포근함을 주는 원숭이한테로 가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위안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나의 안식처,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돌봐줄 것이라는 믿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이 의존이라는 게 성인에게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 건강한 의존을 하는 것이 이 사람이 건강한 성인으로서 살아가는 길이다. 그것도 적정 수준이 있어야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4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네. 결국에는 제가 들고 있습니다. 네.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나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믿음과 타인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이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세로축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지. 위로 갈수록 플러스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일수록 잘 믿는다. 그렇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에 대한 신뢰, 신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로축은 타인에 대한.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타인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능력, 타인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걸 얘기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타인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타인을 신뢰할 능력이 없고, 좀 불신하고, 또 의존 능력도 사실 그러면 떨어지겠죠. 왜냐면 신뢰가 안 되니까. 그러면 요 기준으로 보면은 네 가지. 애착은 총 4가지. 네. 그래서 제가 하나씩 붙여보겠습니다. 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도 있으면서 타인에 대한 믿음도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이죠. 너무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안정형 애착이라고 부르고 자율형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닥터 프렌즈에서는 우리 이제 우창 선생님 와이프 시메리 디렉터님과 제 아내 김도연 아나운서가 맞아요. 해당이 됐는데 이게 좀 다들 거짓말 하는 거 같아요. 물론 좋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누군가 날 좋아한다고 하면은 그렇지, 나 이런 점 좋아하는구나. 있는 그대로 믿는.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도 저 사람이 저런 면이 있었네. 그럼 그런가 보다. 그냥 바로 믿어. 저 사람을 좀 신뢰해도 되겠구나. 이런 것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싸움이 일어났어요. 대인관계에서. 얼마든지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은 이번 일은 이것 때문이었구나. 저 사람 너무 좋아하고 저 사람도 날 좋아하지만 이 부분이 우린 안 맞구나 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도 있어요. 왜냐면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고 타인에 대한 믿음도 있으니까 어떤 조그만 갈등으로 인해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사람들과 쉽게 친밀해질 수 있어요. 친밀해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이 없어요. 그래서 쉽게 친해질 수 있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시메리 디렉터님이나 김도연 아나운서 둘 다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는 경향도 있고 둘이 또 친해요. 그래요. 둘이 또 잘 맞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관계에서 중요한 거는 친밀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힘들 때 위로를 받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힘들 때 저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 것이야. 또 내가 힘든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살펴 줄 거야. 우리가 부모한테 기대하는 거죠. 그쵸. 아이들이 걸음마를 하다가 걸음마가 잘 안 됐대. 엄마가 도와줄 거라고 믿는 거.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뭔가 삶을 살아갈 때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연인이나 배우자한테도 나 사실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어 하고 얘기할 수 있고 얘기를 하면서도 기대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라면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그리고 나를 위로해 줄 거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나 힘들다. 외롭다. 우울하다. 이렇게 도와줘. 이렇게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이 안정형 유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는 이제 결과를 미리 모아서 전달했으니까 우창윤, 이낙준, 그리고 김진실 이렇게 세 명이 같은 유형이거든요. 이거 궁금합니다. 바로 무시형. 무시. 사람 무시한다는 건가요? 나만 잘났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긍정, 타인 부정형이죠.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신뢰하는 거예요. 난 할 수 있어. 나는 독립적인 사람이고 나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 난 스스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해나갈 수 있어.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지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되게 정서적인 관계를 맺는 게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관계 자체를 못 맺는 건 아닌데 너무 가까워지면은 좀 일단 뭐지? 너무 들어오는데 무슨 의도가 있지? 뭐 이렇게 되거나 불편한데? 하거나 혹은 누군가가 좀 의지하려고 하면 나한테 막 힘든 얘기를 하고 싶어 하면은 약간 듣기 싫어요. 왜 저런 얘기 나한테 하지?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 좀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인들도 그런 얘기 잘 털어놓지 않으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나는 정서적인 부분이나 친밀감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의식적인 레벨에서. 그럼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성취, 자기 만족, 좀 이런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약간 감정적으로 보이는 사람이나 감수성이 폭발하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약간 좀 미성숙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왜 저렇게 감정에 휩쓸려? 왜 이렇게 약해? 나 약해? 네. 뭐 예를 들면 연인 관계에서는 이런 거죠.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막 해결책만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편 사람은 내 감정을 어떻게 해달라고, 내 감정을 도와달라고. 근데 이 무시형의 사람들은 아니 자기 감정은 자기가 관리해야지 왜 나한테 그러는 거지? 약간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본인도 힘들 때 그렇게 위로를 구하지 않는데 또 보면은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왜냐? 이 사람들은 힘들면 그 힘듦을 다른 걸로 대체시켜버리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남자친구한테 차였어요. 여자친구한테 차였어요. 그럼 힘들잖아요. 힘들죠. 근데 잘 헤어졌어. 원래 헤어지려고 했어. 약간 합리화하는 거 아니에요? 방어기제? 약간 그게 방어기 되죠. 그러니까 감정적인 부분이나 애착의 관계에 대해서 약간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두려워서. 친밀함이 두렵기 때문에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어차피 나 지금 일에 집중하려고 그랬으니까 잘 헤어졌네? 네네. 뭐 이런 느낌. 네, 그래서 되게 무미건조해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패턴으로 계속 지냈다면은 누군가가 감정적으로 막 너무 다가오면은 그게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우창윤 선생님, 이낙준 선생님, 그리고 김지수 선생님 지나가면서 뵌 적은 있지만 그쵸. 잘 알지는 못하는데 성향.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맞아요. 자 이제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예, 이런 거. 근데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최악은 오진승이기 때문에 오늘 자, 근데 이제 두 가지 유형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셔야 될 거는 지금 아까 그 테스트에서 결과표가 딱 나오면은 자기 긍정, 타인 부정, 뭐 자기 긍정, 자기 긍정, 자기 부정, 타인 긍정 뭐 이런 식으로 딱 나눠서 나와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밑에 퍼센트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보면은 끝에서부터 끝까지가 있겠죠. 맞아요. 네, 여기서부터 끝에서부터 끝까지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가 네,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상위 10%나 하위 10%가 아니면은 그래도 적응적인 사람이다. 요 안에 이렇게 라고 있는.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우리 지금 너무나 사랑스러운 새 신부님 도연 씨 같은 경우에 지금 자기 긍정은 2.44. 그래서 66%의 정도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믿고 있는 거는 굉장히 적정한 수준이죠.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 사이가 적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20%에서 80%를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이라고. 20에서 80이 평균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점수 자체도 커트라인보다 미치기 때문에 나를 못 믿거나 나를 평가절하하거나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지 못하지는 않으세요. 나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고 아낄 줄 알고 나의 능력에 대해서도 확신이 있고 그래서 그런 점 굉장히 좋고 이제 그게 40등이다. 100명 중에 40등 정도로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상위 40%. 네, 네, 맞습니다. 그게 상위 40등이다. 네. 예. 또 하나는 타인에 대해서 긍정인데 그래서 도연 씨는 유형으로 보면 안정형인데 타인 긍정이 지금 94.7%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94등이다.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 100명 중에 95명은 다 좋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타인에 대해서 좀 다 수용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상위 95%? 그러니까 회피 지수가 상위 94.7%거든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회피를 거의 안 한다는 뜻이에요. 타인이 접근했을 때 어느 정도 경계가 좀 필요하기도 그렇죠. 하죠. 예를 들어서 도연 씨한테 누가 당가서 도연 씨 뭐 너무 뭐 좋고 이번에 닥터 프렌즈 선생님이랑 결혼도 하셨다면서 이러면은 뭐 예를 들면 그런 것까지 아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경계라든지 타인의 의도에 대한 생각 어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없을 수도 있겠다.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대인관계 경험이 많아서 그러실 수도 있고 좀 낙천적이어서 그러실 수도 있고 생각을 깊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제 사실은 제가 96%인 비슷하구나. 네. 이런 특성은 부정적인 신화에 굉장히 둔감해요. 약간 우리 관계에서도 안 좋은 점을 잘 모르고 캐치 못하는구나. 네네. 예를 들면은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의 단점을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 건데 그냥 나는 나랑 친밀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객관성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타인에 대한 그 회피 점수가 너무 낮다. 그러면은 스스로가 조금 경계를 하시는 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이 다 좋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어요. 없다. 네. 그 시메리님은 반대로 두 개 다 뭐 적정 수준이에요. 뭐 80%할 정도로 나오셨어요. 근데 이게 또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조금 변하잖아요. 그쵸. 이제 외부에 대한 경계도 좀 더 있어지고 더 조심해야 되고 더 보호해야 될 게 이제 생기면서 지금 헬프님들 20대도 많으시고 10대도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10대, 20대 때랑 또 계속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이제 생각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네네. 그래서 이어지는 걸로 우리 이 무시형이라고 했는데 불안정 애착 중에 하나긴 해요. 우리 안정 애착 말고 이 세 가지는 다 불안정 애착인데 약간씩 부족한 게 네네. 있죠. 예. 그 중에서도 타인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 거를 얘기를 해요. 이 무시형이. 네네. 누가 제일 심한가요? 누구실 것 같아요? 우창형일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이낙준 선생님. 이낙준 선생님이 타인을 제일 못 믿으시는. 맞아요. 저는 왠지 이낙준 선생님일 것 같았는데. 맞아.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네네. 근데 놀라운 거는 우창윤 선생님은 그 타인을 잘 못 믿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을 제일 잘 믿으시는. 닭도 중에는 그게 제일 높아요. 우창윤 선생님이 약간 좀 낙선적이고 남 탓을 하시는 편이라고. 맞아요. 저는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자기 잘 믿고. 네네네. 늦어도 내 탓이 아니고 뭐 그런 제가 에피소드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네. 낙준이는 아마 더 그랬던 것 같아. 더 그랬던 것 같아. 아니 요즘 들어. 왜냐면 혼자 일하기 시작하니까. 그럴 수 있죠. 어쨌든 우리가 대학병원, 뭐 개인병원 로컬에서 일하면 어쨌든 같이 협업을 하게 되는데. 그쵸, 동료애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못 믿으면은 사실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리고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맞아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그래도 뭐 또 연차마다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내가 못하는 부분은 또 누구한테 맡겨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글을 쓰니까 혼자 쓰고 잘 되면 내 탓, 안 돼도 내 탓 이런 생각들을 또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좀 굉장히 특출나게 뛰어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낙준 선생님의 어떤 능력치를 따라가는 사람 별로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타인에 대한 신뢰가 조금 더 이제 떨어졌을 수도 있죠. 어떤 그러게요. 의미에서는.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이 또 흥미로웠던 거는 지금 이낙준 선생님의 와이프분 김진실 선생님은 우리 우창윤 선생님보다 자기 긍정이 높다. 네. 상위 1.5%. 상위 1.5%세요. 특출나네요, 정말. 네, 굉장히 특출나십니다. 그래서 김진실 선생님 정도는 돼야 이낙준 선생님을 남편으로 데리고 컨트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까 20에서 80이 적정 수준이라고 하면 자기 긍정이 너무 높은 사람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근데 교수님 아니세요? 예. 네, 교수님들이 좀 이런 경향이 있죠. 있죠. 약간 나시스틱한. 네네. 왜냐하면 또 자리가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쵸. 왜냐면 또 너무 브릴리언트 하시니까. 그리고 외모도 너무 좋으시고 제가. 어쨌든 뭐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자기 긍정이 너무 높았을 땐 또 어떤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아까 이제 회피가 너무 없는 사람에 대한 또 문제를 지적해 주셨잖아요. 안정형 애착에도 문제가 있는데 불안정 애착에도 또 그러면 자기 긍정이 너무 높았을 때는 또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뭘 하든 잘 받아들여질 거라는 생각? 내가 하는 거를 상대방도 되게 좋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죠. 약간 관계에서 조금 독단적이 될 수가 있겠죠. 관계라는 게 서로 만들어 가는 건데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근데 뭐 지금 두 분은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낙준 선생님이 이제 이걸 하면서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해 줬는데 이낙준 선생님이 이제 와이프한테 아내한테 아프다 그랬대요. 나 너무 아파. 힘이 없어. 막 그랬더니 김진실 선생님이 한마디 했다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왜 아프냐고. 그 낙준이가 되게 섭섭하고 서운했다고. 그러셨구나. 그 얘기를 막 카톡방에 막 하더라고요. 이게 또 자기 긍정이 너무 높았을 때 관련된 부분 공감이 좀 떨어진다. 꼭 자기 긍정이 높다고 꼭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제 생각에 이거는 그냥
결혼 몇 년 차 되시죠? 10년 차. 10년 차. 10년 차면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7년 차 됐는데 약간 아프다 그러면은 자기 관리를 왜? 왜 그렇게 바뀌는 거죠, 결혼을 하면? 왜냐면 챙길 게 또 많고 힘든데 네 몸은 네가 챙기지. 네. 그리고 이 애착 관계라는 게 사실은 그 프라이오리티라는 게 있잖아요. 네. 우선순위가 있는데 보살펴야 되는 존재가 약간 우리 아이들한테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도 사실 저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낙준 선생님이 나 아파 이렇게 얘기한 거는 사실 타인은 못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누구한테 자기 아프다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아내한테 얘기를 했는데 걸맞는 반응이 또 안 나왔으면 그쵸. 되게 상처받는 거죠. 왜냐하면 이낙준 선생님은 너무 이제 다른 데 가서는 나 힘들다 말 못하는데 우리 와이프 분한테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와. 근데 거기다가 얘기를 했는데 그걸 보살펴주지 않으면 상처를 받겠죠. 근데 이 둘이 이거를 체크할 때 서로를 예외로 하고 했대요. 근데 그거 되게 정말 똑똑하신 것 같아요. 이게 이미 안정된 애착 경험이 우리가 관계를 맺었다고 하면은 그 특정 사람만 생각을 하고 이 패턴을 맺다 보면은 조금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검사를 하실 때는 전반적인 나의 대인 관계로 생각을 하시면 좋고 또 이제 부부가 둘 다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제외하고 네네. 나머지 사람들로 대상으로 생각. 그게 두 분이 정말 서로가 안정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설명을 따로 듣지도 않았는데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다른 대인 관계와는 같이 할 수 없는 특별한 관계인 거죠. 우리 둘 관계. 우리는 논외로. 네. 사실 잘 모르지만 그냥 이런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봐도 서로가 굉장히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게 보여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관계가 불안정하다면 예를 들어서 나 아파 이랬는데 왜 아파? 이러면 어떻게 느끼겠어요? 아 진짜 뭐지? 나를 신경이나 쓰나? 실제로 우리 회피형에서 많이 나오는 반응이거든요. 누군가가 아프다고 하거나 감정적인 호소를 할 때 그거를 들어주지 않는. 그러면은 이제 그 반대쪽 사람은 나에 대해서 케어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쵸. 불안정한 관계라면. 근데 이제 두 분 다 우리가 이제 조금 재미를 가미해서 얘기했지만 그쵸. 기본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럼 어쨌든 무시형 애착 관계는 그래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쵸? 이게 우리가 흔히 연인 관계에서 나올 때는 이 회피형 애착 그 성인 애착력을 가지신 분들은 평상시에는 싸움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한 1년을 사귀었는데 우리 남자친구는 한 번도 화낸 적도 없고 싸움하면은 싸움이 안 돼요. 근데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갑자기 어떤 사정이 생겨서 헤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감정 소모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싸움을 계속 회피하는? 네. 그래서 갈등 자체를 계속 미루고 그냥 좋게만 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이 깊어지는 게 싫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못 견디는 수준이 오면은 그냥 잘라내버리는 거죠. 약간 제형 같긴 한데. 그래서 제가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게요. 지금. 그래서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